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지원과 관심, 사랑에 하루하루 즐거움으로 가득 찬 행복한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2, 3주 정도 지나면요, 정든 한국 땅을 다시 떠나서 영국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해주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요, 유튜브에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드디어 미존 패밀리 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고요. 이번에 황금부엉이 출판사 측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모임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것은요, 한 20명 정도 되시는 졸졸한 모임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시국인 만큼 2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모시기에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팅을 올리자마자요,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무려 100분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포스팅 올리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이렇게 졸졸한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포스팅을 늦게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비슷한 행사 하나를 더 개최하고 나서 영국행 비행기를 탔으면 좋겠는데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를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리스 클레임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수당 신청건 수잖아요. 이번에 fall again이니까 다시 떨어졌다. 그 얘기는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이후로는요,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강화됐던 베네핏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first time filing이라는 것은 신규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여태까지 받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새롭게 신청하는 건수가 이번에 29만 명이 새롭게 신청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의 estimate 예상치는 30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6,000명이죠. 따라서 6,000명 정도 예상치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숫자 역시도 지금 2.48인데요. 248만 명이라는 숫자는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렇게 고용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고용시장의 그 극대화잖아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면 반면에 지금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쪽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씹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멀게 보면 금리 인상도 다가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매주 우리가 미주온 채널을 통해서 그 변화 현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처럼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26%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의 그 어닝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일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테슬라는 아마존이 아니다. 테슬라는 AOL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뜻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LJ 리서치의 CEO인 고단 존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자, 이분이 블라스트했다. 블라스트라는 것은 이제 폭발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최근에 발표됐던 어닝 결과를 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렸다. 굉장히 폄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에 유닛 그로스, 그러니까 판매대 수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슬로잉하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얘기는 뭐냐면 마운팅, 늘어나고 있다. 컴페티션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차 산업 쪽에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 프라이머시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프라이머시라는 것은 이제 최고라는 거죠. 으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마존이 아니다. 아마존이 아니고 AOL이다. AOL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예전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이 버블 때 잠깐 올라갔다가 추락해버린 이러한 주식을 지금 상징성을 갖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존슨이라는 전문가는요. 비평을 했다. 그 리절트를 좋지 않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탑 레코드를 썼습니다. 단지 뭐 어닝뿐만 아니라 레비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 모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그 숫자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논 EV 비즈니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 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스토리지 유닛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머리지 머니라고 써 있죠. 해머리지라는 것은 이제 출혈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EV 자체도,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만 1000대를 지금 쿼터에 판매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넘버는 저스티파이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저스티파이는 이제 증명하다, 뭐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부여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 캡인데요. 시가 총액 역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그 시가 총액은 누아프트한다. 그러니까 난쟁이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그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지금 860 빌리언이라는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GM의 시가 총액은 84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포드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63 빌리언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시가 총액을 그 정당화하기에는 지금 성장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번에 비판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요. 제가 예전에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기업 분석 끝판왕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10가지 정도의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테슬라의 투자 가치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가 2025년까지 얼마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지 그 전기차 판매에 대한 예상 수치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에 판매 대수는 49만 9,550대, 따라서 한 5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예상하는 2025년의 수치는 무려 500만 대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판매 대 수가 5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판매 대 수가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면 매출 역시도 자연적으로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이렇게 500만 대까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매년 생산 대수 그리고 이제 판매 대수가 58% 정도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의 목표를 보시면요. 79만 4천 대가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79만 4천 대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판매된 수가요. 62만 7,350대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2만 7천 대를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79만 4천 대는 굉장히 좀 쉽게 달성할 가능성이 이미 생겼고요. 아마도 90만 대 이상 판매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90만 대를 넘는 실적을 2021년에 올리게 되면요. 그만큼 2022년에 설정했던 이 목표치도 쉽게 달성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2023년, 2024년 나아가 2025년의 수치도 우리가 달성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500만 대를 판매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나중에
나중에 가면요, 테슬라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배터리의 그 단가를 줄여나가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 테슬라 그 차량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 대수를 넓히겠다, 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자율주행의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생산 대수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면 매출 역시도 10배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요, 2020년 테슬라의 매출이 31.5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10배를 하면 315 빌리언이라는 매출을 우리가 2025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아까 고든 존슨이 얘기한 건 뭐냐면 860 빌리언이라는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2025년이 갔을 때 매출이 315 빌리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860 빌리언은 PS 레이시오로 따져보면 뭐 2를 조금 넘어가는 3도 되지 않는 이러한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매출이 10배 성장하면 시가총액 역시 860에서 나아가 이 수준에서 앞으로 3배, 4배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그 매출 실적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의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해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짐 크레이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NBC의 쇼 호스트죠. 자, 목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퍼펙트, 완벽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식의 가격은요, 결국은 $1,00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굉장히 호의적인 이런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싱글 비기스트 스타다, 가장 커다란 스타다, 완전히 스타의 지금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서플라이 체인,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와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단편적인 예로 그로스 마진이 30%를 넘어갔잖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최고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동차 그 비즈니스 부분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궁계 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이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는요, 테슬라를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among three companies,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의 가장 좋은 지금 기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존, 다른 하나는 넷플릭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테슬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의 공통점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리턴업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keep coming back,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문가들,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주식을 합쳐서 TA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는 테슬라고요, A는 아마존, N은 넷플릭스죠. 예전에 이제 팡이라는 말을 지어냈던 것이 짐 크레이머인데 과연 이번에 TAN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그 유명세를 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덕션은 생산이죠.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생산량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든 그 생산량을 가지고 이 기업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하이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하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조만간 텍사스의 오스틴 그리고 베를린에 2개의 기가 팩토리를 곧 오픈할 예정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기업을 위협할 것이다. BMW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벤츠 같은 기업들을 굉장히 좀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I salute 테슬라, 테슬라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1,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기업들로는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기업들이 클라우드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상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한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20년 전에 상장했던 가격 그리고 지금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무려 53,0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530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스트레인저 띵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드라마 스퀴드 게임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죠. 이러한 그 새로운 신작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그 넷플릭스가 엄청난 모습 그리고 성장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는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넷플릭스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따라서 상장한 것은 20년 전이고 그 상장 이후에 한 1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창출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했겠죠. 이미 넷플릭스는 한물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한 2011년 정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를 투자했다면 넷플릭스에 2011년 10월 19일 10년 전이죠. 자, 10년 전에 $1,000를 넣었다면 지금 현재 그 가치가 $40,000가 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리턴이 무려 3,900% 즉 40배가 올랐다는 거죠. 대단한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돈을 $1,000를 S&P 500 인덱스에 넣었다면 따라서 스파이라는 ETF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356.8%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같은 $1,000를 넣어놨는데 4,568달러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한쪽은 4,500달러, 한쪽은 지금 4만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지난 10년 동안도 엄청난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라는 기업이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있었던 비디오 숍, 그 DVD 숍을 클라우드 상으로 옮겨놓자, 이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영화관에 가는 거죠. 극장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동네마다 있었던 비디오 샵이라든지 DVD 숍 가서 이제 빌리게 되죠. DVD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으로 와서 플레이어에 넣고 감상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기업이었죠. 자, 그러면서 모든 영화들을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멤버십만 가입하면 네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어떤 무비라든지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이 이러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앞으로는 우리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은요, 그 컨셉 자체는 사실 넷플릭스랑 별 다를 점이 없습니다. 영화를 그냥 게임에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집에 놀러 가게 되면요, 그 게임 CD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박스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CD를 구현하면서 게임을 즐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게임 CD를 쌓아놓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쌓아놓고 보던 거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게임을 클라우드 상으로 옮겨놓고 멤버십만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의 주요 골자입니다.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영화를 보면 다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는 아무래도 영화 쪽보다는 이 클라우드 게임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 놀러 갔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요, 뭐 2,000원을 가지고 갔으면 20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100원에 한 판이니까. 그런데 그 20판을 한 가지 게임만 계속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두루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게임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게이밍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흥미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언베일을 했다, 나타냈다, 보여줬다는 거죠. 뭐를 보여줬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출시를 했다. 인 클라우드 게이밍이니까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쪽에서도 최강자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엔비디아가 런칭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은 어벨러
어베일러블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멤버십을 가지고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eForce Now RTX 30A0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반도체 칩은 딜리버한다. 전달한다는 거죠. 클라우드 게이밍에 있어서 가장 높은 리졸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빠른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로이스트 레이턴시 이것은 이제 지연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질은 가장 좋고 그리고 지연은 가장 없는 최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저 역시도 게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퍼포먼스를 봤을 때 엑스박스의 그 시리즈 X에 비해서 3배 정도 성능이 좋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클라우드 그 게이밍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 비해서도 성능적인 면에서 3배 정도 앞서 나가는 것이 그 엔비디아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투자 논리에 새로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이 스토어 피를 줄인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함께 일하고 있는, 협업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뉴스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구글이 익스펜딩한다, 넓혀 나간다는 거죠. 자, 프리비어스 컷,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 피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그 안드로이드 앱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앱을 다운 받으면요. 이 앱에 그 멤버십이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멤버십을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이 구글 그리고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줄이는지 보면요. 원래는 30% 정도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15%부터 시작하도록 현격하게 많은 폭으로 줄여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피가 그 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관련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죠.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이북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제공하는 음악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엘리저블 자격이 있다. 어느 정도로 지금 피를 줄일 수 있냐면 10%까지 추가적으로 이 피를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을 한 데는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레귤레이터 정부 당국에서 이제 프레셔를 넣고 있다. 굉장히 좀 많은 압박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 구글뿐만이 아니죠. 라이벌 기업인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의 관계도 조금 돈독히 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마찰도 줄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글이 이렇게 수수료를 줄이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줄게 되는 이런 기업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다음 기사를 통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범블이라든지 로블록스, 매치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점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글이 스토어 피를 지금 줄인다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한테 좋은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범블 같은 경우는 키 무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11.8%나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온라인 데이팅 컴퍼니인 매치그룹이라는 것도 역시 지금 더블 지수로 올라가고 있다. 10.8%나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뭐 진가도 마찬가지로 1.4%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무려 5.3%나 점프를 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수료로 상당 부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그 앱 컴퍼니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상당히 많은 이익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의 리스트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스킬즈죠. 8.16%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고요. AGC는 6.88% 최근에 개장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5.87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이 피를 깎아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이렇게 점프를 해버렸고요.
있고요. 펠로톤이 4.61%, 진로우가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4% 회복을 했습니다. 차지 포인트도 좋죠. 요즘에 3.97, 인텔리아는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겹쳐가면서 3.93% 점프를 했고요. 스퀘어 역시도 혁신이 지속된다. 3.81, 넷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정말 못 말립니다. 어제도 3.73%나 올라갔고요. 유니티가 3.35,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 역시 3%가 넘는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스킬즈인데요. 어제 주가가 8.16%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킬즈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굉장히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딱 하나의 기사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발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스킬즈가 픽했다, 선택했다는 거죠. 포머니까 전에 AWS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을 이번에 뽑아온 것 같은데요.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자, 그리고 이분을 이번에 모셔와서 새롭게 칩 프로덕트 오피서로 모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새로운 임원을 영입한 그 배경에는 드라이브 모바일 게이밍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바일 게이밍을 이제 조금 더 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를 텄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스킬즈가 임명을 했다. 익스피리언스,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게이밍 쪽의 임원을 새롭게 뽑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은요, 바살 바드와즈입니다. 자, 이분을 칩 프로덕트 오피서로 모셔왔고요. 자, 최근에 그 사람은 GM으로 일을 했었다. 제너럴 매니저, 그리고 다이렉터 오브 게임 테크, 그러니까 게임 테크놀로지 쪽의 다이렉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분은 아웃스탠딩 트랙 레코드니까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였냐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쪽에서도 상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살이라는 이 임원은요, 2데케이지니까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경력을 이번에 스킬즈의 리더십 팀에 심어줄 것이다. 자, 스킬즈는 그리고 지금 피보탈 타임이다.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케일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모셔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스킬즈 주식은요, 아직까지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발 한 발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만 우리 주주들이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죠. 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역시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실 전문가는요, RBC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칼바시나라는 전문가인데요. 굉장히 말씀을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이 이번 방송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내년까지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논리 정연한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상승장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요,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신선한 내용 가지고 오래간만에 기획방송이 찾아오겠죠. 이번 주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re you surprised by the turnaround that we've seen in the market? I mean, we started this month, I should say, concerned about the Fed tapering, inflationary pressures, and here we are now with a turnaround in the market and the S&P 500 just 1% away from a record high. You know, it's been an interesting last month or so. You know, we had been looking for a late year pullback in the S&P 500 for quite some time. It's something that typically happens when earnings growth is decelerating off sharp early cycle peaks. But we were never in the camp that said this was going to be something in the 15 to 20% range. We always thought it was going to be something more like in the 5 to 10% range. And I think what's really started to bail us out recently is that, yes, of course, there are supply chain pressures. There are still inflationary pressures. I think a lot of these are well understood by investors. Well, this next week and a half or so will be a very key test of that to see if that's true. But I think what we're still hearing from companies is that appetite is very, very strong. Demand is very, very strong. And we still expect that next year we're going to be going into a hot economy. And the growth scare talk that fed some of that 20% drawdown type commentary, frankly, just proved to be premature. And what do you make of the supply chain constraints that so many companies have referenced in recent weeks?
So look, I would not say that I think this is getting better right now by any stretch, but if you look at rate of change as opposed to level on a lot of different indicators, you're starting to see some hints, some glimmers of hope as we've described it. So if you look at the regional Fed surveys, delivery times, backlogs, and unfulfilled orders, they're still growing, but at slightly slower rates. If you look at freight costs, there's been a lot of noise in the market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how those have actually started to edge down. We've tried to remind people on the freight costs in particular that global COVID cases are a leading indicator for freight costs by about 1 to 2 months. When we saw that decline in global COVID cases, it told us to look for some relief in freight costs, and that's exactly what we're getting. Jim Cramer last night on his show said, stop freaking out about inflation and look at the companies that benefit from it. He's recommending folks to buy companies like Chevron and the big banks that do well in a rising rate environment. What do you make of that? I think that's great advice. We've been overweight energy and financials all year. We frankly did narrow our bet on the value reflation trade back in August. We pulled down materials to neutral. But we like the energy and financial sector because they are part of this value reflation play. They tend to benefit when inflation expectations are rising and rates are going up and the economy is very hot. But they're not at the epicenter of these supply chain issues. So we do think there's som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ere. But if you don't take that view, you're really not going to get sucked into that issue in energy and financials. Some of the big industrials are set to report later this week. We have Honeywell, Caterpillar, John Deere. Which names do you like best there? So we don't look at individual names. I'm a strategist. I'll get yelled at by my compliance people if I give you stocks. But what I have been doing on industrials, we've been having a lot of conversations there about upward revisions. You've basically moved down to 28% upward revisions in the industrial space recently. So there are more downward revisions than upward revisions. It's a great barometer of sentiment on earnings in the space, but it typically bottoms out if you're not in a recession around 20% or so. So I'm really going to be watching those kinds of names to see, frankly, if these inflationary pressures, if these supply chain pressures are already baked in. I've been hearing some chatter about that from investors, and so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ere is. Netflix reported last night, I know you can't talk about individual companies, but there was that strong consumer story that seems to be playing out with a company like that. And I'm wondering if you think that could be something we see from other consumer-facing tech companies that get set to report, from Facebook to Alphabet next week. What's interesting to me about the consumer space broadly, and this isn't a comment, sort of on those internet type names in particular, but if you look back in August at kind of the late reporters that came out from consumer discretionary companies, we felt like we were hearing a lot about the supply chain issues that were plaguing some of the more goods producing ones. And at the same time, we were continuing to see, even though things like the University of Michigan sentiment data had plunged, we were still hearing the consumer companies back then telling us, the underlying consumer is in pretty good shape. I'll tell you, Seema, the thing that jumped out at me about the bank's earnings last week was that we had a number of companies talking about how much cash consumers have sitting on the sidelines, kind of the strength of consumer balance sheets, much stronger than what we saw pre-pandemic. So I think the consumer's in fantastic shape going forward, and I think that really is a strong underpinning support of this market for the longer term. Yeah, that seems to be what's really fueling the market. The S&P 500 now just 1% away from a record high. Tom Lee at Fundstrat raising his year-end target to 4,800. He says we're now in a more risk-on environment. What's your year-end target for the S&P? So we're at 4,500 for this year. So we're kind of, neutral-ish in the short term. We don't rule out further volatility. It seems like the end of the year is here. There's a lot of time left in play, particularly on the policy side. But we're at 4,900 for next year on the S&P. So we've said if we do get further volatility between now and year end, we'd be buying the dip. We think longer-term investors are still going to make money in stocks next year.